안녕하세요. 네, 성명선과 함께하는 필곡 한국사 6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교 계약이 미뤄져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인사말은 다 헛짓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여러분이 5월 20일 날 등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전날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빨리 나오고 싶으시죠?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하시고요. 학교 나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죠? 네, 등교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것이 좀 달라져 있을 건데요. 일단 여러분 학교 들어오시면은 모두 다 이제 중앙현관으로만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가면은 그 연화상 카메라 하나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거기 지나가서 열 체크하고 그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이제 등교하시면 이제 해야 할 것들 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급식도 이제 좀 바뀌어요. 급식도 이제 시간을 좀 나눠서 다닙니다. 모든 학생이 다 급식실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한 줄 보기로 앉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시간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3학년들은 3교시 끝나고 점심 식사 할 거예요. 2학년들은 4교시 끝나고 점심 식사 하고요. 1학년들은 이제 둘로 쪼개가지고 남학생들은 이제 3학년들이랑 같이 3교시 끝나고 먹고 1학년 여학생들은 2학년들이랑 같이 4교시 끝나고 먹고 이렇게 둘로 쪼개가지고 시간표도 이렇게 다르게 또 형성이 될 겁니다. 선생님들도 머리 아프고요. 여러분도 이제 아마 복잡할 거예요. 초등학생 마냥 선생님 인솔 하에 시간 맞춰서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줄 서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고 참새 짹짹 하면서 이제 따라가듯이. 그래서 급식실 들어가기 전에는 1.2m 간격으로 줄을 쳐놨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줄 서서 있어야 되고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배식 다 받으시고 한 줄 보기로 앉아야 돼요. 마주 보면 안 됩니다. 마주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이제 왜냐면 의자를 다 묶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한쪽으로만 이제 몰려서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말하면 안 돼요. 괜히 대화 많이 했다가 또 비말이 튀고 이제 그러면 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안 되고 또 이제 같은 반 애들 같이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먼저 다 먹었는데 일어나서 가면 안 돼요.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딱 되면 모두 같이 선생님 인솔 하에 다 일어나가지고 퇴실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거기 자리를 우리 급식실 이제 여사님들께서 다 청소를 싹 해요. 이제 닦고 다 해야겠죠. 여러분이 썼으니까. 그러고 이제 다음 반이 들어와서 앉아서 또 먹는 겁니다. 아주 복잡하면서도 철저하게 운영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협조를 좀 해줘야 되고 수업 시간뿐만 아니고 거의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집에서 마스크들 갖고 오세요. 물론 학교에서 몇 장 주긴 하는데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마스크를 챙겨서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물 먹을 때도 급수대에 이제 입대고 물 먹으면 또 이것도 감염 위험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안내하겠지만 개인용 텀블러나 물병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급식실에 있는 급수대는 폐쇄한대요. 못 먹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는 이제 물 먹고 싶으면 물병에다 담아가지고 가서 그러고 드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학교에다가 이제 지침을 이제 내려줘요. 그것도 지침도 지침이겠지만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왜 모르겠어요. 번거롭고 불편한지 다 알죠. 그렇지만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편하죠. 저라고 안 불편하겠어요. 하기 싫죠. 그냥 올해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려나 보다 하면서 그냥 인정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 상황이고 그나마 코로나 안 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한테 옮기지 않고 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은 이제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딴짓 말고 오롯이 그냥 학업에 전념하여라 라는 하늘의 뜻으로 알고 조용히 자기 할 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새로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뭐 이게 새로운 소식일지 모르겠는데 또 바뀔지 모르니까요. 5월 말에 마지막 주에 교생 선생님들이 2주간 오십니다. 평소에는 한 달 정도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2주 정도만 왔다가 가시거든요. 3학년 수업 들어갈 일이 있을까도 싶고 아마도 배정 안 했을 건데 뭐 어쨌든 볼 일이 뭐 많이 있을까 싶지만은 오며 가며 볼 수도 있죠. 혹시 모르니까 기대는 좀 해보세요. 뭐 기대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니까 한번 기대는 해보세요. 네. 수업을 해야 되는데 딴소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차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할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9차례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정치적인 사건들,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떤 위기를 겪었고, 또 이러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으며, 또 이렇게 원하는 민주주의를 얻은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했는지 아주 긴 설명이 될 건데요.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못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시간 모자라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뭐 전에 냈던 돌발 퀴즈 정답을 제가 안 알려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학생들이 지금 답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짧게 정답을 공개했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네, 진짜로 맛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를 이제 볼 텐데요. 개헌의 역사를 보려면 처음에 헌법을 먼저 봐야겠죠? 네. 우리나라 헌법 전문,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생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만들어졌지만 그 전에 이 헌법의 기초가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국제를 민주공화정으로 채택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고 정부 수립을 하기 위해서 50 총선거를 실시했었죠. 물론 남한만 하기도 했지만 이때 선출됐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역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 임기는 이제 4년으로 하고 의회도 단원제로 구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회 제도는 단원제예요. 양원 제도가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원이 있고 하원도 있어요. 영국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상원, 하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국회의원 하나 딱 이렇게 있잖아요. 300명이. 단원제입니다. 그게 하나만 딱 있는 게요. 두 개 있는 거를 양원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단원제로 구성이 됐고요. 처음에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에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반민특위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이 헌법에 있었다라는 내용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1950년에 6.25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총선이 한 번 있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한 번 있었는데 여기서 야당이 이제 압승을 합니다. 이승만의 반대 세력인 야당이 이제 압승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대통령 선거는 처음부터 이제 간선제였기 때문에 간접 선거제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이 많으니까 이승만 생각해 보면
다음번에는 자기가 대통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승만의 연임을 목적으로 한 이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간선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직선제라도 해서 대통령이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1차 개헌이 이루어지는데요.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때 이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개헌안을 제출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정부가 하나 제출을 해요. 그리고 국회에서 하나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 국회가 제출한 이런 그 개헌안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뽑아요. 그래서 발췌해서 절충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원제라고 해가지고 상원, 하원으로 구분되는 양원제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개헌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직선으로 치르게 되고 이승만이 연임을 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3선을 위한 개헌이 추진이 됩니다. 오랫동안 해먹으려고 했죠. 이른바 4.4.5입 개헌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제한 규정을 제외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승만이 그냥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게 그런 내용으로 만든 그런 개헌입니다. 그래서 이 개헌안을 국회에서 이제 표결을 하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국회의원 수가 203명이에요. 203명이었어요. 그래서 개헌을 하는 정족수가 되려면 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 이 203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이승만 세력들이 한 136명, 7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 사람들이 찬성하면 뭐 우리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135명만 찬성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 수가 203명인데 정족수가 3분의 2예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135.3333333이 돼요. 그래서 정족수가 되려면 135명이 넘어야 되니까 136명이 돼야 이게 이제 개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부결이 돼요. 한 명 차이로. 한 표 차이로 135명만 찬성했기 때문에 이제 부결이 돼요. 근데 이제 이틀쯤 뒤에 4.4.5입이란 말이 나타나면 4.4.5입. 넷은 사 버리고 오는 입 들인다. 이게 반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올림. 그래서 0.33333은 반올림을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0.5가 안 되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135명이면 가결이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되게 웃기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서울대 수학과 교수까지 불러가지고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수학이에요? 산수지? 이게 4.4.5입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4.4.5입 시켜요. 그래서 0.3333은 사람을 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없애고 135명 됐으니까 이걸로 가결시키겠다. 그 내용으로 이제 가결이 됩니다. 뭐 어찌됐든 이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3선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통령 제도가 있었는데 부통령으로 자기 사람인 이기붕을 당선을 시키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 이승만 나이가 많아요. 80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이승만이 죽으면 그 다음 그 정권을 받을 사람이 부통령이 받아야 되는데 이기붕, 이승만 사람이에요. 이기붕을 당선을 못 시키고 다른 민주당 계열의 사람이 당선이 돼버리면 정권이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이 이기붕을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1960년 3월 15일 날 있었던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자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발각이 돼버려요. 투표함이 막 발견돼요.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투표함이. 그리고 이승만 찍혀져 있는 투표용지가 막 무더기로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탄하는 시위가 마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산, 경남 마산에서. 이때 이제 경남 마산 상업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 예정이었던 김주열 학생이 실종이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은 남원 사람이에요. 전북 남원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살았는데 마산 상고로 진학을 하려고 했대요. 왜냐면 어머니가 마산 분이어서 그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때 이제 입학 저기를 해야 되니까 하루 먼저 가 있었는가 봐요. 거기를 입학하기 전에 가 있었다가 이제 입학식 하기 전에 이제 시위가 일어나니까 그 시위대 속에 이제 들어갔다가 실종이 돼 버려요. 안 들어왔어요, 집에. 그래서 이제 막 찾아요. 한 달 가까이 계속 찾는데 나중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시신의 눈에 이 최루탄이 박혀가지고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에 맞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최루탄을 쐈는데 원래 최루탄은 하늘을 향해서 쏴야 되거든. 근데 이걸 사람한테 직접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고 죽은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시신을 유기해버렸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라가지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막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또 탄압을 하니까 심지어는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시위에 가담을 해서 우리 형 누나들 잡아가지 마라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시위가 커지니까 이제 비상 계엄령이 발동이 돼서 이제 계엄사령관이 이제 여기를 이제 전국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미 대학 교수들마저도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등을 돌려요. 그리고 계엄사령관도 가만 보니까 이게 국민들이 잘못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한테도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해서 하야를 종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국민들이 진짜로 원합니까? 내가 하야하는 걸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네,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니까 그럼 물러나야지 하면서 이제 물러납니다. 1960년 4월 26일 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하와이로 떠나버립니다. 이 사건이 1960년 4월 19일부터 있었던 4.19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4.19 혁명 이후로 의원 내각제를 골자로 한 3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윤보선이 국무총리로 장면을 지목을 하게 됩니다. 네, 4차 개헌은 이승만 정부 시절에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을 한 이 부정선거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부칙을 개정한 것이라서 큰 변동 없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19 정신에 이제 의거해서 이제 새롭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라의 개혁이 이제 막 진행되려던 그때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5.16 군사 정변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권을 장악한 군인들은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하고 5차 개헌을 단행을 합니다. 근데 이 특이하게도 이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이 이루어졌어요. 국민투표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대통령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1963년이 되면은 박정희가 이제 이 개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5년이 되면 한일 협정이 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 개발을 하려도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어디서 구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일본한테 이제 배상금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이 배상금을 지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박정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김종필을 이제 대표로 보내가지고 김종필과 일본의 오하라가 만나가지고 이제 회담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아마도 그 이제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협상이 진행된 것 같고, 이때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 거의 차관의 형태로 주게 돼요. 빌려주는 거 형태로 이렇게 주게 돼서 이때 이제 일본이 지불을 한 금액 때문에 아직도 일본 정부가 그때 이 한일 협정을 얘기를 하면서 일제 강점기에 이들이 했던 만행들에 대한 사과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물론 이 당시에도 한일협정 체결하는 것 관련해서 반대하는 여론들이 매우 많았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정부는 이거를 이제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진압을 하면서 결국에는 한일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베트남 파병까지도 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약속을 받았는데, 이때 베트남에 많은 군인들 파병되면서 진짜 많이 죽었죠. 피해도 엄청 컸습니다. 자,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이제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공산주의를 척결하겠다 이런 것을 앞세워서 삼선을 위한 개헌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을 기준을 좀 강화해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더욱더 강화시켰죠. 그러다 1972년에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된 후에 이 남북 지도자들이 참 어떻게 짜고 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독재 정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뭐 이제 김일성도 독재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고 박정희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이제 국제적인 상황이 냉전 체제가 이제 완화되어 가요. 미국과 소련 간의 관계가 조금씩 이제 풀어져가 대탕제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렇게 완화되고 경기 침체가 좀 발생을 하니까 국민들 불만이 좀 고조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이때 유신헌법을 추진을 해서 독재 체제를 강화합니다. 유신헌법의 내용은 비상계엄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것도 법을 위에 이제 있는 거죠. 이 비상사령관, 계엄사령관이 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도 해산시켜요.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 대통령의 박정희가 6년의 임기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폐지시켜요. 영구집권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대통령한테 주어진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했어요. 뭐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그다음에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어마어마하죠. 특히나 이 긴급조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 헌법 위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에 넣어놓고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신에 저항하는 반대운동이 매우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장준하 등의 민주인사 등은 개헌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고요. 대학생들은 유신 폐지, 노동악법 폐지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탄압을 하겠죠. 유신 반대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이런 것들을 막 연이어서 발표를 계속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 목소리만 들리면 잡아가는 거예요. 또 이때 이제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기구에서는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간첩단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돼 있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다 줄줄이 다 잡아들이는데 이때 이제 구속된 사람들 중에서 8명을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근데 웃긴 게 대법원 판결이 난 지 18시간 만에 진짜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사형을 집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8명 바로 죽었어요. 보통 사형 선고를 하면 좀 시간을 줘요. 예? 시간을 줘서 좀 이렇게 더 알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훗날 이게 2007년에 재심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 연루된 사람들이 죄가 없다.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인민혁명당, 줄여서 인혁당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시모님들도 천주교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을 조직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했고, 해직된 언론인들은 언론 자유 수호 운동을 벌이면서 이제 유신헌법에 반대를 했었죠. 여기에 이제 함석헌, 김대중, 윤보선 이런 이제 재야 정치인들은 1976년에 유신 체제와 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워서 이렇게 집권을 하려고 하는 박정희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주 이제 어목했던 시절이에요. 지금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막 빠르게 얘기를 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아가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박정희 욕 한마디 하면은 뒤에 있던 사람이 당신 뭐라 했어요? 하면서 잡아가는 그런 시기였다고요. 아니 이렇게 무서웠던 시기에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많은 민주투사들이 있었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볼 부분은 박정희가 사망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게 된 내용부터 해서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녕히 계세요.